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순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연 10조 원 알짜 시장에 자존심을 건 입찰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강남 삼성동 상권의 명운을 쥔 시내 면세점 후보, 오늘 이동호 현대백화점그룹 사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강남 지역 핵심 상권인 지금 강남 이쪽 삼성동 상권 예. 한번 좀 훑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남 최고의 규모로 상권이고요. 위치를 좀 보시면은 이제 코엑스가 있고, 이제 코엑스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맞은편에 앞으로 한전부지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네.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현대차가 인수를 했고, 여기에 현대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잠실에 넘어가게 되면 잠실 운동장과 함께 이제 제2 롯데월드까지 만나게 되는 그런 빅 상권이어서, 요번에 이 현대백화점이 면세점 후보지로 내세운 곳이 바로 이 무역센터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강남 최고의 상권에서 또 다른 아마 이 제2의 관광 특수를 누리는데 일조하겠다. 여기서 출사표를 던지게 된 것이죠. 이 상권이 거대 상권을 지금 형성하게 된 어마어마한 거죠. 상권에 잠실 힘이 있는 종합운동장까지 거죠.까지 바란다면 네. 포함시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면세점 후보지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면세점도 예. 일반 유통업과 마찬가지로 입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규 사업자의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면세점들과 차별화된 고품격 라이프스타일 면세점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코엑스 단지 내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코엑스 단지에는 원스톱 출국 서비스가 가능한 도심공항 터미널과 K-팝의 중심인 SM타운, 그리고 3개의 특급 호텔과 컨벤션 센터, 코엑스몰과 카지노 등이 밀집되어 있어 예. 지난해 말 마이스 관광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또 강남구에는 뭐 관광 호텔도 많고요. 굉장히 또 그런 입지들이 일단 주변 환경 여건이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강남구에는 약 네. 70개의 관광 호텔 등이 있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관이 2,500개나 밀집해 있으며 네. 9개 축제, 각종 공연장, 한류 스타 거리와 패션 거리, 가로수길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 인프라가 있습니다. 네, 근처에 지금 한국전력부지 이제 개발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세점 후보지 중에서 많은 경쟁사들도 이제 약간 좀 부러워하고 이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입지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한전부지를 현대차가 인수를 했고 여기에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건설하게 되는데 지금 계획에 따르면 이게 단순히 현대차 오피스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큰 테마파크를 짓고 네네. 뭐 자동차 빌딩, 자동차 공원도 만든다고 하니까 예.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이 현대백화점, 이 면세점 이제 후보지로 갖고 있는 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고요. 네. 때마침 저쪽에 잠실 롯데월드까지 지어지게 되니까 이쪽 상권까지 연계된다면은 입지에 있어서는 그 어떤 후보지들보다도 강점이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상당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있고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이쪽을 하나의 뭐 컨벤션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당국의 어떤 정책적인 조화에 있어서도 좀 많이 이 교집합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에 이 면세점 낙찰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대형 버스의 주차 공간이 있느냐로 판가름 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동 주변의 주차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엑스 단지 인근에는 2개 노선의 지하철, 40개 노선 버스, 공항 리무진 등 대중교통수단이 매우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내 면세점은 대형 버스 주차 시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총 135면의 대형 버스 주차장을 확보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5대 전용 주차장과
강남구청과 협약을 맺어 인근 탄천 주차장에 대형버스 100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예. 하루 5, 6회 정도 회전율을 감안하면 총 800대를 주차할 수 있어서 주차 공간은 충분한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800대가 가능하다? 네. 그다음 파격적인 사회 환원 계획 네. 내놓으셨고요. 또 주변 지역 상권 뭐 상생 계획 이런 것도 지금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는 면세점은 국가로부터 특허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예. 매년 영업이익의 20% 이상을 기부금으로 조성하여 관광 인프라 개발 지원 사업과 학술 지원 및 장학 사업, 소외계층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산품 매장의 70%를 중소기업 상품으로 구성하고 예.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서 매장을 효율이 높은 A급지에 배치하고 판매 실적과 상관없이 네. 최소 2년 이상 영업도 보장해 드릴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우수 중소기업 육성관 설치, 상생펀드 100억 조성, 현대 홈쇼핑을 통한 해외 판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한다고 하면 예.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운영 목표는 기존의 면세점들이 하고 있는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고품격 라이프스타일 면세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 전략은 단체 관광객 영업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더 나아가 저희만의 입지적 강점을 살려서 마이스 관광, 의료 관광, 한류 체험 관광 등 고급 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한 단계 차원 예. 높은 면세점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재방문율을 높이고 신규 고객 창출도 가능해져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품 구성도 국내 최고 수준의 명품관을 운영하고 국산품의 세계화를 위해서 테마별 한류 스타일관을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코엑스 단지에 넘쳐나는 비즈니스 관광객을 타켓으로 네. 마이스 명품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 전국의 숨은 어촌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천혜의 절경 해금강을 앞바다에 두고 있는 거제 해금강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김의태 기자가 직접 안내합니다.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해금강 마을이 고개를 빼꼼히 내밉니다. 거제도 남동쪽 끝에 있는 이 마을은 더 이상 육지에서 갈 곳이 없다 해서 갈곤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마을 입구 좁다란 골목길, 오래된 담에는 색색의 그림들이 발걸음을 더 가볍게 합니다. 낮은 담 너머로 이웃집 세간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다 알던 옛 어촌 마을의 정취가 느껴지는데요. 미역다로 나오신 할머니 해녀 두 분을 선착장에서 만났습니다. 이 마을에서 40년 넘게 물질을 하며 살았는데 오늘따라 깜빡깜빡 하는 게 많습니다. 저기 장갑 있어. 장갑. 20년 전만 해도 20명이 넘던 해금강 마을 해녀는 이제 이 두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해금강 사자바위 부근. 원래 물살이 세기로 유명하지만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고 바닷속도 잘 안 보이는 사리대. 수십 년을 집 앞 텃밭처럼 드나들던 해금강 바다지만 몸을 밀치는 파도가 오늘따라 더 무겁습니다.
그래도 이른의 할머니는 바다에만 들어가면 20대 한창 때의 몸놀림 그대로입니다. 금세 바구니 가득 싱싱한 미역들로 꽉 찼습니다. 해금강 미역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이곳 특산물. 물빨이 미역에 찌끄레기를 못 갖게 부숴놨으니까 물빨이 최고 하니까 미역이 다른 데보다 여기가 최고. 최고. 따온 미역은 온 동네 분들이 마을 갯바위에 넣습니다. 이렇게 바닷바람으로 이틀쯤 말려줘야 담백한 맛이 삽니다. 성게. 아, 성게를 미역에 싸 먹어요? 우와! 막 따온 미역줄기에 성게알을 얹어 한 입. 성게 먹방 또 한 입. 이 작은 어촌의 가장 큰 보물, 바로 마을 앞바다에 있는 해금강입니다. 1971년 명승 제2호로 지정돼 국내에선 처음으로 유람선이 운항됐습니다. 육지에서 바라보는 해금강과 바다에서 바라보는 해금강의 풍경은 전혀 달라 이렇게 배로 관광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4개로 갈라진 섬 해금강의 십자동굴, 사자바위, 기암절벽들, 천혜의 절경으로 바다의 금강이 된 이유입니다. 직접 보니까 절경도 너무 좋고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으네요. 해금강의 또 다른 절경을 만날 수 있는 곳, 해금강 마을 옆 우제봉에 오릅니다. 빽빽한 동백숲, 한여름 바닷바람이 갯바위에 부딪혀 동백나무 사이로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동백기름을 아토피 피부에 이렇게 바르면 부스럼 같은데 몇 번 발라면 그냥 나서요. 아주 기름 좋고 돌. 아, 이게 완전 뭐 터널이네요. 동백 터널. 동백 터널. 지금 터널 속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멋지다. 햇볕 쨍쨍한 한낮에도 우제봉에 오르는 길은 봄날 아침 같습니다. 여기서 보는 또 해금강은 정말 드디어 정상. 품 안으로 들어오는 해금강은 바다에서 육지에서 보는 모습과는 또 다릅니다. 고전에는 얘기가 있었어. 거제 군민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저 안에 들었다고 그래서 보물이. 그리고 요즘 와서 보니까 거기 관광이었다. 1년에 약 한 200에서 300만 명이 이 해금강과 외도포 탄야를 찾아오니까 그게 보물이잖아. 반짝반짝 우제봉 숲에선 동백잎이 바다처럼 빛납니다. 요즘 해금강 마을에서 가장 큰 기대를 거는 게 이 동백입니다. 작년부터 버려졌던 동백 열매 껍질로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고 있는데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동백 액세서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 중인데 이 모든 게 마을 아줌마 4명이 사고 한번 치자고 저녁마다 모인 덕분입니다. 이거 열매를 주우러 갔다가 보니까 이거 너무 예쁜 거예요. 액세서리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둘이서 이제 머리띠도 만들고 핀도 만들고 해가지고. 해금강 마을은 또 오래된 마을 빈집들을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해 관광객들이 하루 이틀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해금강 마을에서 놓칠 수 없는 마지막 절경, 바로 해금강 해돋입니다. 회색빛 구름을 뒤로하고 해가 솟아오릅니다. 지금 이제 바다 쪽에서는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뒤로 해금강 사이로 달이 여전히 떠 있습니다. 한여름 해금강 일출도 절경이지만 으뜸은 역시 사자바위와 천년송바위 사이 일출입니다. 사자바위 사이에서 올라올 때가 3월달에 그때 오시면은 제일 좋은 때를 볼 수가 있고. 마을 어선 한 척이 또 새벽 해금강 바다를 달려 나갑니다. 어촌의 일상과 천혜의 절경인 해금강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곳. 그저 머물고 싶은 해금강 마을입니다.
오늘의 출연자분들 모셨습니다.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곽수정 경제학 박사,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음식 쓰레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오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폐기물이 거래되고 그것이 반찬과 국거리로 둔갑하고 있는 실태. 채널A 김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는데요. 예. 김태현 변호사가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예,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 쓰레기와 같은 음식물들 유통시킨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장소에 나온 곳은 수도권의 유명한 농수산물 도매센터인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들, 즉 썩은 조개살이나 썩은 낙지, 또 상한 감자 같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거의 쓰레기통에서 나올 만한 그런 음식들을 아주 싼 값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썩은 조개살도 있고요. 썩은 낙지, 부패된 과일, 참 품목도 다양합니다. 이 유통업자들은요, 이러한 음식물들을 아주 싼 값에 수거한 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반찬으로 재강호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한식 뷔페 등의 굉장히 싼 값에 공급을 해서 폭리를 취한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이 식품에 관한 범죄들을 4대 범죄로 규정하시고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식탁의 안전이 사라진 지는 오래전인데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11시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음식물 상태 보면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음식인데 네. 그것이 지금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할 경찰서 얘기 한번 직접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송파경찰서 진흥 1팀 제조해서 판매한 게 확인이 되었으므로 출동 요구를 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앞에 영상 보셨다시피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네. 저 영상을 보고 있으면 정말 쓰레기 더미에서 차마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음식들을 실제로 구매해서,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먹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로 한식 뷔페로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네. 이제 반찬으로 제공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반찬들 많이 팔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식 뷔페 같은 데다가 이제 팔았다는 건데, 글쎄 저렇게 썩은 거를 어떻게, 그래도 저걸 어떻게 음식으로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지. 근데 저게 저런 신선식품뿐만 아니고요. 어떤 면이나 소스 같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 뭐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런 것들까지도 저 사람들이 유통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4대약 그러시면서 이거 뿌리 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뭐 지속적인 단속의 시행동은 있지만 워낙 이런 음식에 관한 범죄들이 뿌리 깊게 퍼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완전히 발본성을 하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게 단순히 몇 차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했던 게 아니라 네. 보도를 보면은 가격이 일단 형성돼 있고요. 네. 최초에 어디서부터 수거를 해서 그 다음에 반찬 공장으로 넘기고 네. 그 다음에 최종 한식 뷔페까지 유통 경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격과 유통 경로까지 있었다면 이게 뭐 한두 번 일어났던 게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의 하나의 관습적으로 행해진 거니까 웬만한 한식 뷔페에서 나왔던 음식들의 상당수가 어쩌면 이게 굉장히 관례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얘기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가격과 유통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면 이게 뭐 단순히 한두 번 일어났던 그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인 거죠. 그 말씀이 맞는 게 지금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뭔가 점조직처럼 이제 음식물 수거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딱딱딱 맞아 들어가거든요. 본인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망이 구축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요. 근데 과연 제가 궁금한 건 저 뷔페 식당이라든지 저걸 구입하는 사람들이 저런 내용을 알까? 알고도 살까? 알면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알고 사겠죠. 저거를 가지고 상태가 지금 지금 파는 저런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아주 썩은 것 때문에 도려내곤 하긴 하겠지만 음식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식재료가 제일 중요한데 음식에서 이게 딱 보면 이 이상한 걸 모를까요? 다 알고 사는 거겠죠, 저건. 그리고 가격 자체가 워낙 싸니까. 네, 그럼요.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예. 싸게 파는 이유를 분명히 구매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가사를 집에서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있긴 하거든요. 유통기한이 며칠 지났다거나 그러면은 이걸 쓸까 말까 하는데 차마 못 쓰는 게 주부들 마음인데 이 한식 뷔페라는 게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네. 인기였지 않습니까?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한 상 거하게 차려내는데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지금 사실 그렇게 싼 가격이 어떻게 가능한가 좀 의문이 들 때가 확실히 있었어요, 있었거든요. 사실. 예.
너무 싸니까. 네. 그래서 저도 점심 때 보면 한 13,000원에서 15,000원대 네. 한식 뷔페가 굉장히 유행이고 특히 이제 회사 근처에 네. 굉장히 좀 한식 뷔페가 유행이긴 한데 실제 또 이렇게 말하니까 괜히 본의 아닌 다른 소상공인에게도 그렇죠. 피해가 물론 모두 다 그런 갈까봐 건 그 걱정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맞다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뭐 청정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건당국 차원에서 이렇게 지급하고 증명해주는 이런 데까지 아예 이참에 나가는 것이 실은 그것이 오히려 당국의 뭐 책임이 아닐까 생각을. 근데 관할구청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거라고 하는데 예. 기껏해야 7일에서 15일, 네. 2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인데 이런 약한 처벌들이 예. 계속 이런 나쁜 자꾸 이런 관행 사태를 부추기는. 부추기는 거 아닌가? 그럼요. 뭐 1차 처분하고 또 2차, 3차 계속되면 결국 뭐 영업장 폐쇄도 가능할 건데 문제는요. 이게 이렇다 하더라도 영업장 만약에 폐쇄된다고 합시다. 그럼 슬쩍 바꿔요. 상호 바꿉니다. 사업자 다시 내면 됩니다. 네. 남편 이름으로 하던 거를 부인 이름으로 사업장 싹 바꿔서 내게 되면 그거 영업정지 처분이 승계가 안 되거든요. 또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영업정지지만 아까 정철진 칼럼니스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속이 되면 차라리 어느 어떤 식당이 공급받았는지 공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또 전혀 좀 깨끗하게 식재료를 공급받아서 음식을 만드는 한식 뷔페 아주 착한 식당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상당히 이제 어렵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채소라든지 이런 물가만 놓고 보면 네네. 다른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2%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한 7에서 8%까지 가거든요. 더군다나 체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감음 들어서 그렇죠. 감자 두 쪽에 뭐 3,000원, 6,000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깜짝 놀랐더니 감자 두 알이 6,000원까지 봤거든요. 네. 어떤 감자인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음식점에서 재료 문제가 들게 되죠. 양파 가격이 오르게 되고 김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저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유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음식을 가지고 저렇게 장난을 치는 것은 저희들이 좀 피해야 되지 않겠죠. 저건 중국이라든지는 후진국에서 일어날 문제들이지 저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인가. 중국도 저 변방 떨어진 곳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후진국을 탈피했는데도 이 먹거리 파동의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관할 관청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가 막 문제가 될 때만 시끄러울 뿐이지 제대로 그 이후에 폐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4년에 쓰레기 만두, 2005년에 기생충알 김치, 2014년에 대장균 시리얼 있었고요. 바로 최근 일이죠. 네. 폐기 계란 재활용.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이 현실.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벌 자체가 솜방망이다 보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걸리면 뭐 다시 좀 처벌받고 벌금 받더니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한다. 워낙 이득이 많이 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 때 내가 들키게 되면 이게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익은 조금. 안 들켜서 이익은 크고 운 없게 들키면 불이익은 조금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저게 근본적으로 발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제가 가나 초콜릿을 그저께 갑자기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먹었거든요. 가나 초콜릿이요? 가나 초콜릿. 문제됐죠. 네. 대기업에서마저 이러고 있는 상태니까 저런 그 서민들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오죽하겠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불량식품 뿌리 네. 뽑겠다. 4대 악으로 규정해 뽑겠다고 선언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통업자들의 양심만을 믿어야 될 상황인지 참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채널A 오늘 밤 11시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예. 기부들 많이 네. 하십니까? 기부를 하면 인간의 두뇌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거나 즐거운 경험을 했을 때와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기부할 때 어떤 느낌일까요? 네.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부자 전 재산 320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돈으로 점. 무려 예. 32조 원입니다. 예. 네. 누군가요? 예, 알 왈리드 왕자라고 해서요. 네. 실은 그러니까 아랍의 왕자지만은 투자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중동의 워렌 버핏이다 이런 별명까지 있는데 이게 잠깐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지금 양력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보통 유전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왕자들은. 네. 근데 저 알 왈리드 왕자 같은 경우에는 유전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고 이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투자를 하면서 이 펀드의 크기를 불렸던 수익을 냈던 뭐 그런 스타일인데요. 현재는 킹덤 홀딩스라고 해서 거의 일종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보 펀드 같은 그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 경영자이기도 한데
바로 어제였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전 재산을 재단 형식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차츰차츰 이제 기부하겠다라는, 또 이미 이제 와이프하고도 다 상의가 끝냈다 이제 이러면서 약자들을 위해서 저 돈들을 쓴다고 합니다. 알리드 왕자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죠. 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자선 활동에 영감을 받았다고 그렇게 빌 밝혔는데요. 게이츠에게 가장 큰 영감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전 재산 기부 이야기하죠. 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자선이라는 거 개인적인 의무이자 자신이 믿는 이슬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다. 저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하면 모두 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아까 언뜻 말씀하셨듯이 좀 자수성가의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뭐 살짝 말씀드리면 이제 저 왈리드 왕자는 왕자이긴 왕자인데 현재 국왕에서는 좀 반계입니다. 그러니까 조카고요, 살만 왕자의. 전 국왕의 손자뻘이 되는데 약간 좀 태생의 비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레바논 사람이었고 이제 할머니가 아르메니아 사람이어가지고 왕국에서 마치 좀 일종의 서자처럼 이제 한대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웬만하면 유전을 이끌고 막 편하게 살았을 텐데 어릴 때부터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투자라는 거에 눈을 떴죠. 그래서 뭐 미국 시라큐스 때 이런 데 이제 유학도 갔다 오면서 조금 받은 돈들을 가지고 투자하고 불리고 뭐 이런 회사 월트 디즈니에도 투자하면서 투자업계, 이 투자의 큰 손으로 변신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자수성가한 왕자다,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뭐 굳이 문제 제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자산 32조 전 재산을 기부했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재단에 준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재단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32조는 천문학적 돈인데 이걸 가지고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파운데이션 운영에 또 자기 측근들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순수한 기부냐 아니면 새로운 기부형 새로운 사업체를 만든 것이냐. 사회적인 투자냐. 네, 사회적인 투자냐.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정교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분 역정을 쭉 보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빌 게이츠와 기부 배틀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워낙 재미난 표현 쓰셨는데 기부 배틀. 그러니까 포브스 같은 데서 역대 이제 부자 순위가 나오면 그 잘못되면 자기가 항의 전화를 해서 당신 필요한 게 뭐냐, 내가 8인데 왜 20위로 했어,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좀 기행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언론적으로 분명히 바람직한 행위지만 또 그걸 좀 찬찬히 본다면 저분이 막 갖고 있는 기행도 재밌고 또 어떤 면에서 그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 문제도 좀 더 지켜봐야. 네, 25살에 아버지에게 빌린 돈 단돈 3만 달러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습니다. 어떤 재산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마 이 36조라는 게 일반인들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좀 더 재밌으실 겁니다. A380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트기가 있는데 이것을 개인 전용기로 최초로 구매해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죠. 자동차 아닙니다. A380이. 예,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같은 세계적인 차가 집에 200대가 있다고 합니다. 20대가 아니고요. 그리고 방이 지금 뭐 371개, 그리고 85m에 달하는 슈퍼 요트를 소유하고 있는,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부자인. 이건희 회장의 112 정도 A권 바뀌고요. 이제 저분이 이제 10위권 안에 드는 분입니다. 34위죠. 네, 34위, 30위권 안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비행기가 바로 왈리드 왕자가 소유하고 있는 그 비행기라고 하네요. 저거는 747 보잉 같은데. A380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 것도 다 재단에 기부하는 건가요, 그럼? 재단에 이제 기부를 한다는 의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엔젤 투자를 많이 해서 트위터에도 투자를 했고 뭐 구글도 투자를 했고 시티뱅크도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얻은 수익을 아마 재단에다가 다 도네이션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 재산 부분은 아마 빠지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저런 개인 재산을 다 어떻게 운용하겠는가라는 게 그 다음 질문인데, 그거는 아마 본인이 처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원하면 재단에다가 역시 또 기부를 하시든지 방법이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가장 부러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내가 굉장한 미모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게다가 나이 차는 무려 28살. 네 번째 부인이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뭐 이혼 경력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저 아내가 그 네 번째 아내입니다. 부인. 네 번째 부인인데 나이 차이가 거의 이제 30살 가까이 나고 있어서 28세 연애여서 하여튼 이래저래
만수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수르하고 이 알 왈리드하고가 항상 보면 네티즌 사이에서 양대 산맥입니다. 왕자 얘기 나올 때는 네. 이제 만수르 아니면 알리드인데 역시 뭐 만수르의 아내도 굉장한 미모. 만수르의 아내도 근데 굉장히 미모도 미모지만 제 아내도 괜찮은 게 어제 뭐 밖에 나가서 그 롤스로이스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주차장에서. 그래서 롤스로이스다 이러니까 집사람 하는 이야기가 어째서?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 미모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미모, 그러니까 남편이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이 기부 문화로 좀 돌아가자면 제가 이 아들한테 좀 문자를 보냈어요, 오면서. 미국 애들은 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기부 문화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느냐라고 문자 2분 만에 답이 왔습니다. 아티클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아티클이 있는데 한 20분이 걸렸거든요. 네. 그만큼 미국은 어릴 때부터 이 기부 문화에 익숙해진 교육을 받고 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네. 84%가 종교적 이유에서, 그리고 좋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기부를 해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하나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 아까 저 세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빌 게이츠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렇고 다 어떤 그 세금 문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역사가 되냐면 1913년 독일과 전쟁을 할 때 미국에서 이 돈이 25억 달러 정도의 전비가 필요한데 이것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부자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기부를 하면 텍스를 어느 정도 감면해 주겠다 해서부터 유리가 돼서 이게 War Act of 1913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해서 나온 거고, 방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알리드 황자도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강수진 앵커가 읽으셨는데 이슬람 신앙의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세계를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네. 이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디펜던트 섹터라고 하는 기부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한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84%의 기부하는 사람들이 답변한 핵심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알리도 황자는 한국과의 인연도 굉장히 깊은데요. 네. 바로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중동 4개국 순방 때도 만났다고 하죠. 네, 만났었고요. 한국 건설업체들하고도 굉장히 뭐 관계가 있다고 하고. 하고 인연이 더 뒤로 네. 가서 IMF 외환위기 1997년까지 올라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 알 왈리드 왕자가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을 것이다라는 걸 예언도 해서 굉장히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고, 완전히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다음에 다운됐을 때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데 실은 한 뭐 몇천억 정도 실제 투자를 해서 네. 97년에? 예, 97년에 우리와는 상당히 좀 관계가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더라고요. 네, 현대 자동차에 당시 1억 달러, 네. 그리고 대우에 5천만 5천만 달러를 네. 투자했다가 2001년에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네. 하네요. 네, 각별한 인연입니다. 네, 이런 소식은 근데 우리 좀 씁쓸해요. 네. 한국의 기부 문화 되돌아보게 되는데 심지어 한국은 기부 순위조차 발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부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도 있는 것 같고, 네. 기부를 하면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어떤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제 재벌 문화인데 우스갯소리를 하면 재벌 회장님들이 인생 MBA라고 하는 감옥 같은 데를 좀 가시면 그 다음에 기부를 왕창합니다. 왕창하게 되고, 이게 일종의 그 강요된 기부 비슷한데, 사실은 뭐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게 이제 합법적으로 돈을 벌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는 자기 몫이죠. 자기 몫이지만 사회 공적 영역에서 돈을 썼다 했을 때 이제 박수갈채가 있어야 되고 칭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인색한 것 같고, 어쨌든 자발적 기부 문화가 좀 취약한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기부를 했다 하더라도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또 부과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도 좀 부실한 것 같고, 어쨌든 문화적으로도 이 기부 문화가 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왈리드 왕자 빌 게이츠 재단의 영향으로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 밝혔는데, 이 소식이 우리나라의 네. 어떤 부자들이나 또 일반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 기부 문화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좋겠네요. 자, 정치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를 둘러싼 내용이 점입가경입니다. 일각에서는 봉숭아 학당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고성강 막말이 오갔고 김무성 대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한 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네. 아, 지금 뭐 상황 어떻습니까? 어제 아마 내용들을 보셨으면 다들 좀 혀를 찼을 것 같은데 네. 그 상황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저 김태호가 유승민 대표에 드리는 마지막 오원이 되기를 공가로 집안 저는 잘 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유야를 듭니다. 유 대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나는
손가루가 아니라 숟갈가루가 되겠다. 이제 이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민 대표 보고 그만두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해도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잘못 생각해서 만든다. 지금 대표님,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지금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탁 하는데 상황이 탔지. 무슨 이런 회의가 있어? 네, 반말에 욕설까지 튀어나온 상황이 이어져 결국 회의는 3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함께 참석한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죠. 예. 아까 원유철 정책위원장 얘기는 잠깐 보셨죠? 유 원내대표에게 그만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 나가면서 김 최고위원 고정해라고 한마디 했고요.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 네 에이 뭐뭐야 그러면서 입에 좀 욕설을 좀 담았네요. 네, 어떻습니까? 어제 진짜 파행으로 치달았는데요. 어제 29일 보신 느낌을 한번 아니, 말씀해 주시면. 봉숭아학당이죠. 네. 봉숭아학당이고 새누리당 지지도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들리는 것이고 상황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29일 오후 3시에 이제 유승민 대표 사퇴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이제 6일 그러니까 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제의될 때까지는 유승민 대표에게 시간을 주자라고 합의된 사항이죠. 합의된 사항이고. 어쨌든 스스로 지금 안간힘을 펴고 있는 그 김우성 대표는 의원들한테 지금 좀 발언을 자제하자. 6일까지 충분히 그 유승민 대표 시간을 줬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제 장면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다 있는 장면이죠. 보통 그렇게 해서 모두 발언하고 이제 기자들 나가고 문을 잠그고 이제 보통 토론이 일어났는데 저 집 노려보는 모습 보십시오. 네, 그 가운데 앉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표정 또한 참 그런데 그렇습니다. 김태호 이제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고 그다음에 좀 사실 이제 그 새누리당 내에서 점잖기로 유명한 원유철 의원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다시 또 얘기를 하자 하니까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좀 화가 날 만한 게 평택가서 또 사단이 발생했던 게 메르스로 좀 굉장히 엉망인데 29일 오전 최고위원회 평택에서 메르스로 시민들 위로하고 어떤 대책회의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김태호 최고위원이 또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는 막상 또 서청원 최고는 이정현 최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정치인이 입 달린 정치인이 말을 하는 건 맞지만 하여튼 김태호 최고위원이 요즘 심리 상태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당내에 소리가 많이 나오고. 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회의 내에서는 계속 얘기하지 않다가 퇴장을 하면서 이렇게 김태호 최고위원의 팔 쪽을 이렇게 슬쩍 잡고 그만하라라는 식으로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지도부의 방침을 사실은 김태호 최고위원이 좀 무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박계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지금. 김태호 최고위원께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김태호 최고위원은 어제 그런 행동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해대면 이게 방송이 좀 부적절한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산통 다 깼다란 말 하잖아요. 산통 다 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의원 사이에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우리 아까 박상수 의원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대표의 결단을 기다리고 시간을 주자. 즉 그래서 좀 잠복기를 갖자, 냉각기를 갖자라는 게 친박과 비박 수뇌부들 아마 일치된 의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여당이 분란 있는 모습들을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되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이게 사실 안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승민 대표의 결단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래서 어제 그 최고위원들 발언을 보시면 유승민 대표에 대한 발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부 다 뭐 메르스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연평해전 이런 어떤 국가 어젠다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발언들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친박의 좌장이라 불리는 서청원 최고위원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김태호 최고가 갑자기 당신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공격을 해댄 거죠. 그리고 또 하려고 하니까 서청원 최고는 나중에 이제 진정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서청원 의원 최고위원 자체도 더 이상은 조금은 냉각기를 갖자라고 하는 사인을 보낸 건데 김태호 최고위원이 저렇게 치고 나오면
제가 유승민 대표라면 정말 7월 6일날 국회법 재개정 한 다음에 내가 사퇴하고 싶다 마음을 먹었어도 김태우 최고위원이 저렇게 다 보는 앞에서 당신 말이야 빨리 그만두란 말 이렇게 바로 나오면 옆에서. 바로 옆자리죠. 사람의 심리가 아, 지금 뭐야? 내가 정말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오히려 상황을 안 좋게 꼬여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친박계 의원들도 아, 이거 또 큰일 났다. 이거 또 일 꼬이게 생겼구나. 이런 반응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태훈 최고위원이 어제 산통 닫겠다. 네, 유 원내대표 사퇴 문제 두고 김 대표, 김 최고위원 어제 갈등을 빚었는데 이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두 사람의 갈등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좋았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6월 29일, 7월 1일, 그리고 7월 2일 어제까지 계속해서 이 유 원내대표의 사퇴 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자중자애 할 때다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입장이었는데 김태우 최고위원은 어제 회의 마치고 나가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분을 풀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되면서 김태우 최고위원이 뭐 최연소 경남지사도 하고 MB 때는 또 깜짝 젊은 총리 후보로 발탁될 정도로 어쨌든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무게감 있는 정치인인데 이번 19대가 들어와서 지난번 뭐 진짜 만인의 놀림감이 된 게 사퇴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겠다 했다가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도대체 사퇴를 왜 하지 했는데 며칠 만에 또 번복도 하고 번복했죠. 네. 뭐 하여튼 이러는데 좌충우돌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는 야 도대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저런 사람을 총리 후보감으로 생각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명한 사람마저 있는 마치 그 비난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도 가고 있는 형국인데 어쨌든 지금 최고위원은 최고 지도부입니다. 최고 지도부인데 저렇게 돌출적이고 막 이렇게 좌우 안 가리고 그렇다고 해서 김태호 최고위원이 친박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친이겠죠. 친이죠. 네. MB 그러니까 계열인데요. 사람들이 네. 말했을 때는 그 말이라는 게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의 의감이 달라지는데 도대체 저 양반이 왜 저러나 라는 김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당내 사정 뻔히 알 텐데 뭐 산통 닫겠다는 표현도 있는데 상황을 악화시킨 데 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100번 양보하더라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돌출 발언이었다. 뭐 이렇게. 네, 하지만 처음부터 정말 이랬던 건 아니었죠. 불과 재보궐선거 승리한 이후에 둘의 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앉기 전에 우리 대표님이 이번 우리 후보자의 승리를 위해서 4,800kg를 이렇게 우리 후보자를 업고 달렸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 결단을 기다려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유 원내대표 입장은 어떤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전혀 뭐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심 모르겠지만 일은 일대로 해야 한다. 추경 20일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도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되는 것이 일단 원칙대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물러가라 한 것이 옳으냐 뭐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지금 당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혹시 유승민 대표가 뭐 지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 아닌가라고 봐야 되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그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이 피로감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100번 양보해서 국회법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만약에 제2에서 이제 이게 그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이제 국회에서 거부권이 돌아오고 제2되고 부결된 이 시점을 뭐 친박이 정치공학적으로 친박이 최후 통첩을 했기 때문에 그때 물러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원내대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가는 수순을 밟아주는 것이 당이나 자기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좀 올바르다는 것이 당내의 다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와 뭐 유승민의 치킨 게임의 승자가 누구인가는 그냥 일반 뭐 야권 지지층은 그렇게 재밌게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20일까지 버티겠다라고 하면 추경까지 그것은 대통령 보고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그 치킨 게임으로 본다면 자기는 핸들을 꺾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파국이죠 사실은. 그 파국을 새누리당 지지층이 바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퇴의 명분은 충분한 것이 원래 국회법을 어쨌든 여야 협상의 핵심이 원내대표인데 해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것이 부결돼 버린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보다 이 정도 했다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새누리당 지지층의 다수 분위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옳으냐 유승민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누구도 파국을 원치 않는다. 이런 지점에서 봤을 때 유승민 대표가 최근에 뭐 정치하면서 가장 유명해진 시기이기는 하고 그 다음에 뭐 주목을 받고 대통령과 한번 이렇게 겨뤄봤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유불급이다. 더 나아갔을 때는 지지층의 피로감이 아마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겁니다. 네.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두 가지가 있겠네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도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셔야지만 당대표가 제대로 또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가 정치가 실종됐을 때 사실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파행으로 가고 엉망진창일 때, 그러니까 제대로 정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경제 성장률이 10%대를 구가했었거든요. 70년대가 그렇습니다. 70년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노래 부르고 봉숭아학당 모습 1, 그리고 이번에 나온 잘못된 우정의 배경음악이 깔렸습니다만 그런 음악이 나오면서 보는 또는 봉숭아학당 2,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 정치가 지금 주변에서 그리스 사태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라든지 일본의 엔저 문제라든지 그리고 엘리엇과 삼성물산의 어떤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다툼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논의할 때이지 저런 걸 가지고 싸울 때인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참 저번에 국무총리가 있다 없다의 차이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정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혼자 사는 싱글족이 늘어나면서 여러 기능을 하나로 합친 멀티 가전 제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커피가 나오는 정수기, 믹서기에 가열 기능까지 갖춘 조리기구,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자취 5년 차인 직장인 성지은 씨. 성 씨는 가전제품을 고를 때마다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사실 공간이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지난해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전체 4가구 중 1가구꼴. 2000년 15%에 그쳤던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26%까지 증가했습니다. 오븐과 그릴이 결합한 제품이나 믹서기와 가열 기능이 합쳐진 조리기구 등 하나의 제품에 여러 기능이 합쳐진 멀티가전은 싱글족이 늘면서 덩달아 인기입니다. 최근 한 달간 한 온라인 쇼핑몰의 주방용 멀티가전 제품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빠른 스피디함을 원하기 때문에 시간의 효율성, 그 다음에 여러 제품을 다 사지 않아도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비용 절감의 그런 기능들이 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정수기 업체는 최근 냉온수, 얼음 정수기 기능에 캡슐 커피 머신까지 결합한 상품을 내놨습니다. 정수기의 폭이 A4 용지 가로 길이에 불과할 정도로 크기도 작습니다. 사이즈 면에서 좀 공간을 덜 차지하고 내가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또 가격도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효율성을 높인 1인 다역 멀티가전이 싱글족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